어서 신어라. 이 신을 신으면 발바닥에 불이 날 것이야.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가거라 어서.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기이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두 사람에게 밤새 피 묻은 손으로 특별한 집신을 엮어주시는데요. 어르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도대체 그 집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연을 엮는 장님 집신 장수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와 충청도가 맞닿는 곳 험하기로 소문난 바람제 고개 마루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자리를 지키고 앉아 집신을 삼는 노인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만성영감이라 불렀습니다. 만성영감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눈동자는 뿌연 안개 낀 듯 희미했지만 그의 손놀림만큼은 귀신도 울고 갈 정도로 날렵했습니다. 거친 지푸라기 몇 가닥을 손에 쥐고 비비고 꽂아보면 어느새 질기디질긴 집신 한 짝이 뚝딱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험한 고개를 넘어 굳이 만성 영감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감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예감하는 신통한 물건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영감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영감은 집신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허공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개 아래쪽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땅바닥을 화풀이하듯 내리찍는 무겁고 성난 발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씩씩거리며 고개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보찜 장수였는데 얼굴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사내는 영감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노인장, 집신 한 켤레 주시오. 아침부터 재수없게 신발끈이 끊어져서 원. 제일 질긴 놈으로 골라주쇼. 내 발 힘이 좋아서 웬만한 건 하루도 못 가니. 만성 영감은 보이지 않는 눈을 껌뻑이며 손에 쥐고 있던 집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발 힘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서 땅을 차고 다니는구먼. 그리 급하게 가다간 신발이 닳기도 전에 제풀에 넘어져 코가 깨질 게야. 뭐요? 이 늙은이가 눈이 멀더니 헛소리를 하시나? 내가 급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오? 돈 줄 테니 물건이나 내놓으시오. 장수는 엽전 두 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화를 내기는커녕 옆에 두었던 거칠고 투박한 집신 한 켤레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옛다. 자네한테는 그게 딱이다. 삼껍질을 섞어 꼬아서 쇠가죽처럼 질긴 놈이지. 허나 명심하게. 고개 내려갈 때 세 걸음 걷고 한 번 쉰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신발이 자네 발목을 잡을 걸세. 흥,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내 돈 내고 재수 없는 소리만 들었네. 장수는 콧방귀를 끼며 새 신을 신고 급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고개 아래쪽에서 아이고, 사람 살려 하는 비명이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말로는 그 장수가 급하게 뛰어가다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영감의 말대로 신발이 아니라 급한 마음이 그를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 반대편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망설임이 가득한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은 남루한 옷차림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해쓱했고 신발은 다 해져 발가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선비는 영감 앞을 차마 지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거기 젊은 양반. 왜 그리 발을 떼지 못하고 서성이는고. 갈 길은 먼데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 발이 무겁구먼. 어르신, 제가 보이는 것도 아닐 텐데 어찌 아셨습니까? 사실 과거에 3번이나 떨어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면목이 없어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만성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이번에는 가장 곱고 부드러운 집신을 골라 내밀었습니다. 지푸라기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부드러운 속살로만 엮은 푹신한 신발이었습니다. 이걸 신고 가게. 돈은 됐네. 자네 발소리를 들어보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땅을 딛는 힘이 아주 올고다. 이 신을 신고 딱 한 번만 더 한양으로 가보게. 이번에는 이 신발이 자네를 꽃길로 데려다 줄 테니. 어르신, 정말입니까? 저 같은 놈에게도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까? 선비는 영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새 신을 신고 다시 한양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떠나는 발소리는 아까와 달리 저벅저벅 힘이 넘쳤습니다. 훗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환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성 영감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고민, 그리고 다가올 운명까지 꿰뚫어 보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성 영감의 집신은 발에 신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신는 것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고 달빛만이 고갯길을 비추던 시각. 멀리서 2개의 서로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묵직하고 든든한 사내의 발소리 뚜벅, 뚜벅. 또 하나는 다급하고 불안한 여인의 발소리 총총, 총총. 2 발소리는 서로의 박자를 맞추려 애쓰며 만성 영감이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숨 가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려던 영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밤중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인연들이 억지로 줄을 꼬아 달려오는구나. 질기디질긴 인연의 끈이 곧 내 앞에 당도하겠어. 원수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을 시작한 2 남녀. 돌쇠와 꽃분이의 위태로운 발소리가 영감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과연 이 엇갈린 운명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연을 품고 이 험한 고개를 넘으려는 걸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하늘에는 반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고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만성 영감이 머무는 바람제 고개 아래쪽, 인적이 드문 물레방앗간 뒤편으로 2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묵직하고 투박한 발소리의 주인,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윗마을 천석군 최부자댁의 머슴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천했으나 덩치가 공만하고 힘이 장사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직한 황소라 불렀지요. 돌쇠는 물레방앗간 기둥에 기대어 초조한 듯 발로 땅을 툭툭 차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 대나무 숲길 사이로 가볍고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박, 사박. 풀잎을 스치듯 조심스러운 그 발소리는 아랫마을 김진사 댁의 금지옥 막내딸 꽃분이었습니다. 아기씨 오셨습니까? 밤길이 험한데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돌쇠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담장을 넘는데 개가 짖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너는 별일 없었던 거지? 꽃분이는 돌쇠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양반가 규수의 고운 손과 흑투성이 머슴의 투박한 손, 결코 닿아서는 안 될 두 손이 달빛 아래서 절박하게 깍지를 꼈습니다. 사실 두 집안은 이 고을에서 유명한 앙숙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김진사는 논두렁 물길 하나 때문에 싸움이 붙어 이제는 서로의 집 앞을 지날 때 침을 뱉을 정도로 원수지간이 되었지요. 그런 두 집안의 남녀가 눈이 맞았으니 이는 불보듯 뻔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꽃분이의 해진 꽃신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 주제에 감히 아기씨를 마음에 품어 이 고생을 시키다니요. 차라리 제가 멀리 떠나버리면.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없으면 나도 없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쌀밥 대신 시래기죽을 먹어도 좋아. 꽃분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차마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꽃분이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돌쇠를 보자마자 제잘제잘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을 텐데 오늘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불길한 예감이 든 돌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기씨,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안색이 백지장 같습니다. 돌쇠야, 나 내일이면 이 마을을 떠나야 해. 예, 떠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저 건너 마을 이참판댁 셋째 아들에게 나를 시집 보내기로 하셨어. 내일 아침이면 매파가 와서 사주단자를 받아갈 거야.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가마를 타야 해. 돌쇠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 참판댁 셋째 아들은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으로 소문이 자자한 남봉꾼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가문의 세를 불리기 위해 딸을 팔아넘기듯 혼처를 정한 것이었지요. 안 됩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데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싫어. 죽기보다 싫어. 하지만 아버지 뜻을 거역했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라도 실려갈 거야. 돌쇠야, 나 좀 살려줘. 나 좀 데리고 도망가줘. 어디라도 좋아. 산속이든 섬이든 너랑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다 좋아. 꽃분이는 돌쇠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인의 절박한 부탁. 하지만 돌쇠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친 노비, 추노꾼, 그리고 평생 쫓기는 삶.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그런 지옥 같은 길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돌쇠의 마음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꽃분이의 어깨를 감싸쥐고 결심한 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씨,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옥불이라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떠나십시다. 정말이지 돌쇠야? 예. 하지만 그냥 가면 금방 잡히고 맙니다. 소문에 듣자니 저 위 고개 마루에 계신 만석 영감님이 사람의 갈 길을 짚어주는 신통한 재주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분께 가서 살 길을 여쭤보고 날이 밝기 전에 이 고개를 넘으십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바람제 고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하나가 되어 낙엽 쌓인 산길을 자박 밟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뒤를 밟는 또 하나의 은밀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김진사가 딸의 행동이 수상하여 붙여놓은 감식꾼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도피를 결심한 두 남녀, 그리고 시작부터 꼬여버린 그들의 운명. 과연 만성 영감은 이 위태로운 연인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바람제 고개, 산짐승도 숨을 죽인 그 적막한 숲길을 두 남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경계했고, 꽃분이는 긴 치맛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몇 번이고 휘청거렸습니다. 투둑, 툭. 꽃분이의 낡은 꽃신 끈 하나가 거친 돌부리에 걸려 힘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꽃분이가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돌쇠야, 신발끈이 끊어졌어. 이러다 우리 가기도 전에 잡히는 거 아닐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 신발끈이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하늘의 경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돌쇠는 떨고 있는 꽃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약한 소리 마십시오. 신발이 없으면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저 위 고개 마루에 만성 영감님이 계십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돌쇠는 꽃분이를 부축하여 다시 험한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쇳덩이처럼 무거워질 때쯤 드디어 고개 정상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검은 그림자를 드러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고 희미한 등불 아래 한 노인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님 집신 장수 만성 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은 두 사람이 다가오기도 전에 허공을 향해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쯧쯧 숨소리 한번 요란하구먼. 사내놈 숨소리는 쫓기는 멧돼지 같고 여인네 숨소리는 덫에 걸린 노루 같으니 제명에 못 살고 죽을 자들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서늘한 영감의 첫마디에 돌쇠와 꽃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영감은 이미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친 자들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내려가면 저 여인은 팔려가고 저는 맞아 죽습니다. 제발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살 길이라. 헌데 자네들 발을 좀 보게나. 그 신발 꼬라지를 하고 어딜 도망간단 말인가. 영감의 말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의 집시는 이미 밑창이 닳아 너덜거렸고 꽃분이의 비단시는 끈이 끊어져 벗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은커녕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게 뻔했습니다. 만성 영감은 보이지 않는 눈을 끔뻑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신발끈이 끊어진 건 인연이 다했다는 뜻이야. 하늘이 가지 말라고 잡는 거지. 돌아가게.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목숨은 부지할게야. 원수 집안끼리 엮이려다간 둘 다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걸세. 아니요. 못 돌아갑니다. 살아서 생이별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같이 귀신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에게 길을 낼 신발 한 켤레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가진 폐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꽃분이는 품속에서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영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가락지에는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들어 여인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서리빨 같은 도끼와 사랑. 영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양반집 교수가 도끼가 보통이 아니구먼. 그래,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거지? 좋네. 내 그 지독한 마음에 감복하여 집신을 삼아줌세. 영감은 움막 구석에서 아주 특별한 지푸라기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반 볏짚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이 노한다는 벼랑 끝에서 자란 억센 왕골과 질기기로 소문난 칡넝쿨을 섞어 만든 재료였습니다. 영감은 두 사람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네. 내가 지금부터 신발을 만들 터인데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려야 해. 추격꾼들이 턱 밑까지 쫓아와도 내가 다 됐다 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네. 그럴 배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썩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르신만 믿겠습니다. 두 사람은 영감의 움막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아래 산기슭에서는 횃불들이 하나둘 켜지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성 영감은 두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억센 지푸라기를 잡았습니다. 삭! 삭! 꼬아져라. 삭! 삭! 이어져라. 영감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질 듯 위태로운 두 사람의 목숨줄을 단단하게 다시 이어붙이는 의식이었습니다. 과연 영감은 날이 밝기 전에 이 특별한 신발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바람제 고개의 밤은 깊어가고 산 아래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고용한 추노꾼, 왕발이 일당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컹컹 하고 넘어올 때마다 움막 뒤에 숨은 돌쇠와 꽃분이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움막 앞 평상에 앉은 만성 영감은 태산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영감은 벼랑 끝에서 뜯어온 억센 칡넝쿨과 왕골을 무릎에 올려놓고 집신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슉슉탁, 슉슉탁. 거친 지푸라기가 서로 비벼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감의 손놀림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질기디질긴 재료들을 엮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러다 놈들이 들이닥치겠습니다. 가만히 있게. 급하다고 대충 엮으면 그 신발은 심리도 못 가서 터지고 말아. 그러면 자네들 인연도 거기서 끝나는 게야.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내 손끝만 지켜보게. 영감의 호통에 돌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감은 단순히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칡넝쿨은 쇠심줄처럼 질겼고 왕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을 맨손으로 비비고 꽂아 보니 영감의 거친 손바닥은 어느새 찢어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위로 뚝뚝뚝 선혈이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잇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손에서 피가 저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십니까? 괜찮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인연의 신이라 할 수 있지. 아기씨, 자네 머리카락을 조금만 잘라주게. 예, 머리카락은 어찌. 남녀의 인연을 잇는 데는 머리카락만 한 게 없지. 이 신발 끈 속에 자네와 돌쇠놈의 머리카락을 같이 꼬아 넣을게야. 그러면 아무리 험한 길을 달려도 둘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걸세. 꽃분이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냈고 돌쇠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영감은 피 묻은 손으로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칡넝쿨과 함께 비벼 꼬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검은 머리카락과 붉은 피, 그리고 억센 넝쿨이 하나로 뭉쳐 단단한 매듭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일렁이던 횃불 불빛이 이제는 고개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2위로 이어져 있다. 거기 서라.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어르신, 놈들입니다. 놈들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신발은 아직입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만성 영감이 마지막 매듭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숨을 내뱉으며 손에 들린 것을 던져주었습니다. 다 됐다. 받아라. 돌쇠와 꽃분이가 받아든 신발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양이었습니다. 보통 집신보다 바닥이 두툼하고 콧날이 날렵하게 솟아 있었으며 거무튀튀한 칡넝쿨 사이로 핏빛 얼룩이 배어 있어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신발이었습니다. 어서 신어라. 이 신을 신으면 발바닥에 불이 날 것이야.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고개 넘어 구름 골짜기까지만 가면 너희는 산다. 가거라. 어서. 영감의 불호령에 두 사람은 허겁지겁 낡은 신을 벗어 던지고 영감이 준 인연의 신을 꿰어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거친 신발에 발을 넣자마자 발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며 다리에 힘이 꽉 들어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영감에게 큰 절을 올릴 새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반대편 내리막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몸을 숨기자마자 고개 마루 위로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악명 높은 추노꾼 왕바리와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텅 빈 평상 위에는 피 묻은 지푸라기만 흩날리고 만성 영감은 태연하게 담뱃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대치 상황. 과연 영감이 만들어준 이 기이한 신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돌쇠와 꽃분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무섭게 고개 마루는 붉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산짐승도 놀라 달아날 만큼 거친 발자국 소리가 낡은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김진사가 보낸 전문 추노꾼 왕발이 패거리였습니다. 왕발이는 곰처럼 거대한 덩치에 얼굴에는 칼자국이 길게 나 있는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사냥개 두 마리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평상 위에 앉아 있는 만석 영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쿵, 쿵 하고 묵직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이, 집신쟁이 영감탱이. 방금 여기 쥐새끼 두 마리가 지나갔지?
내 개코는 못 속인다. 여기서 어린 계집년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어디로 숨겼어? 왕바리는 들고 있던 몽둥이로 영감이 짜놓은 집신 더미를 팍 하고 내리쳤습니다. 애써 만든 집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만성 영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곰방대를 입에 물고 태연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이 깊은 밤에 짐승놈들이 때로 몰려와 사람 잠을 깨우는구나. 쥐새끼라니? 내 귀에는 쥐새끼가 아니라 미친 개들이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뭐야? 이 늙은이가 눈이 멀더니 간덩이가 부었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나는 김진사 댁의 명을 받고 온 왕발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바른 대로 불어. 그놈들 어디로 갔어? 왕발이가 영감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평상 위 영감의 무릎 언저리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들과 억센 칡넝쿨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왕바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잠깐, 이건 피잖아. 그리고 이 머리카락들은 뭐고? 영감, 내 놈 손을 좀 보자. 왕바리가 억지로 영감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영감의 손바닥은 방금 전까지 거친 짚을 꼬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왕바리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크크크,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내 놈이 그 도망자 놈들에게 신발을 만들어줬구나. 그것도 제사를 깎아가며 아주 정성스럽게 말이야. 어쩐지 놈들의 발자국이 여기서 딱 끊겼다 했더니 내 놈이 새 신을 신겨보낸 게야. 그래, 내가 해줬다. 어쩔 테냐? 집신 장수가 돈 받고 신발 파는 게 죄라도 되느냐? 그 아이들은 제 발로 걸어서 갔다. 허나 자네들이 쫓아가기엔 이미 늦었어. 늦어? 하 웃기지 마라. 내 다리가 왜 왕바리인 줄 아느냐? 한번 찍은 사냥감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오니까 왕바리다. 이 늙은이가 시간을 끌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어림없지. 어디로 갔냐고 묻잖아. 왕바리가 영감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덜미에 닿았지만 영감은 오히려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기다. 저 아래 구름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그만두는 게 좋을 게야. 내가 놈들에게 신겨보낸 신발은 그냥 집신이 아니거든. 귀신이 곡을 하며 달린다는 축지법 신발이야. 내 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신발 뒤꿈치도 못 쫓아갈걸. 뭐? 축지법? 푸아하. 이 영감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만. 집신 쪼가리에 무슨 도술이 있다고. 야 얘들아. 들었지? 구름 골짜기란다. 당장 쫓아라. 잡아서 그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고 저 계집은 머리채를 끌고 온다. 왕바리는 영감을 획 밀쳐버리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우르르 구름 골짜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개들도 킁킁거리며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요란했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움막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어진 만성 영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모아 그들이 사라진 어둠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저놈들은 짐승이지만 너희가 신은 신발은 사람의 간절함으로 만든 날개다. 부디 이 늙은이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다오. 영감이 가리킨 구름 골짜기는 사실 험하기로 소문난 돌투성이 비탈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은 돌쇠와 꽃분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왕바리의 비웃음과 달리 산속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발에 눈이라도 달린 듯 두 사람은 험한 산길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왕바리 일당이 사냥개를 앞세우고 고개마루를 넘어설 무렵 돌쇠와 꽃분이는 이미 구름 골짜기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 낮에도 약초꾼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구르기 십상인 날카로운 바위투성이의 비탈길이었지요. 처음에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영감이 만들어준 투박한 집신을 신고 몇 걸음을 떼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리가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 돌쇠야. 발바닥이 뜨거워지더니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가벼워졌어.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 그것은 실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영감이 칡넝쿨과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그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땅에 착착 감겼습니다. 미끄러운 이끼가 낀 바위를 밟아도 신발 밑창이 쇠갈고리처럼 바위를 꽉 움켜쥐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을 지날 때면 억센 칡넝쿨 신발이 가시를 툭툭 쳐내며 길을 텄습니다. 두 사람은 험한 비탈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달린다기보다 마치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쇠가 앞장서고 꽃분이가 그 뒤를 따랐지만 평소라면 숨이 차서 쓰러졌을 꽃분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돌쇠의 발자국을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끈이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면 그들의 뒤를 쫓는 왕발이 일당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내려왔던 그들은 구름 골짜기의 험한 지형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오, 젠장, 이놈의 산길이 왜 이래. 길이 없어. 야, 이 똥개들아. 냄새 제대로 맡고 있는 거 맞냐?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며 앞장서려 했지만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을 찔려 깨갱 하고 비명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왕바리의 부하들도 미끄러운 낙엽을 밟고 엉덩방아를 찍거나 칡넝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분명 바로 앞까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는데 놈들의 그림자는커녕 옷자락도 보이지 않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이상합니다. 놈들이 날개가 달리지 않고서야 이 험한 길을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장님 영감 말이 진짜 아닙니까? 축지법이라도 쓰는 거. 시끄러워. 축지법은 무슨 얼어 죽을. 그냥 죽기 살기로 뛰는 거겠지. 저기 봐라. 저 앞 절벽 쪽에 놈들 그림자가 보인다. 거의 다 잡았어. 놓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왕바리의 고함에 놀란 부하들이 다시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달렸습니다. 저 멀리 달빛이 비치는 절벽 끝자락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언뜻 보였습니다. 길이 끊긴 낭떠러지였습니다. 도망자들에게는 절망의 막다른 길이었지요. 돌쇠와 꽃분이는 절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발밑은 까마득한 어둠,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왕발이 일당의 횃불이 뱀의 혓바닥처럼 넘실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길이 없어. 어떡해? 저놈들이 바로 뒤에까지 왔어. 아기씨,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만성 영감님이 그러셨지요. 이 신발을 믿으라고. 저 건너편 바위가 보입니다. 뛸 수 있습니다. 아니, 뛰어야 합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계곡의 폭은
장정 서너시 누워도 모자랄 만큼 넓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발에 신겨진 집신에서 다시금 뜨거운 열기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영감이 피 흘리며 불어넣은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아기씨, 뜁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동시에 땅을 박찼습니다. 타닥. 집신이 바위를 밀어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날개가 돋아난 듯 중력을 거스르고 포물선을 그리는 두 사람. 달빛 아래 서로 맞잡은 두 손과 허공을 가르는 집신의 잔상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쿵! 두 사람은 거짓말처럼 계곡 건너편 바위 위에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뒤늦게 절벽 끝에 도착한 왕바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 저게 사람 새끼들이냐? 저기를 뛰어서 넘었어? 말도 안 돼. 왕바리는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냥감을 놓친 맹수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그들이 밟고 지나온 길목마다 만성 영감이 미리 쳐놓은 또 다른 함정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개 달린 집신으로 위기를 넘긴 두 사람.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왕발이 일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영감의 예언대로 추격자들을 덮칠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돌쇠와 꽃분이가 날개 달린 집신을 신고 절벽을 건너뛴 후 왕발이 일당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왕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닥달하여 절벽 아래쪽 썩은 나무가 쓰러져 만들어진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를 찾아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아, 너희들 뭐해? 빨리빨리 안 건너가. 내 오늘 그놈들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칠 테다. 왕바리와 부하들은 네 발로 기어서 간신히 계곡을 건넜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몰골은 흉해졌지만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냄새를 맡는 사냥개를 앞세우고 두 사람이 사라진 숲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숲길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고 어두운 오솔길 바닥에 웬 헌 집신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두 켤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낡은 집신들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웬 집신들이 길바닥에 이렇게... 아오, 그 맹인 영감탱이가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렸나 보지. 재수없게 시리. 아, 다 걷어차버리고 빨리 쫓아. 왕바리는 발에 채는 집신을 뻥 차버리고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성 영감이 평생을 바쳐 꼬아온 억세고 질긴 인연의 덫이었습니다. 왕바리가 집신 하나를 밟고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집신에 연결된 가느다란 새끼줄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튀어올라 왕바리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우당탕! 거구의 왕바리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부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고 그 부하도 엄마야 하며 뒤따라오던 놈 위로 덮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좁은 산길은 넘어진 장정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 누가 발을 걸었어? 뭐야? 형님, 줄이 안 풀립니다. 그것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냥 바닥에 깔린 새끼줄인데
놈들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매듭이 더 꽉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만석 영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왕바리는 씩씩대며 칼을 뽑아 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줄은 영감이 벼랑 끝에서 뜯어온 칡넝쿨과 삼배를 섞어 꼰 것이라 무딘 칼로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귀신을 부리나? 왜 줄이 안 끊어져? 너희들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쫓으라고. 왕바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넘어진 놈들이 일어나려 하면 또 다른 줄에 걸려 넘어지고 사냥개들조차 집신 더미에 발이 엉켜 낑낑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은 그들은 결국 둥근 바위처럼 대굴대굴 굴러 산비탈 아래 가시덤불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쿠당탕? 퍽? 으악! 산속에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천하의 추노꾼 왕발이 패거리가 눈먼 노인 하나가 깔아놓은 집신 쪼가리에 당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한편 저 멀리 앞서가던 돌쇠와 꽃분이는 뒤쪽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쇠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하자 꽃분이가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보지마, 돌쇠야. 영감님이 그러셨잖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저건 영감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신 소리야. 예, 맞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제 험한 고개는 거의 다 넘어 눈앞에 평탄한 대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이 말한 살길이 열린 것입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비추자 두 사람은 안전한 곳에 도착했음을 직감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그들을 지켜준 인연의 신을 벗어보려는데 돌쇠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기씨, 이것 좀 보십시오. 신발 밑창이 이상합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달린 집신의 두툼한 밑창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푸라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석 영감이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해 몰래 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과연 집신 속에서 나온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왕발이 일당의 추격이 멈추고 숲속에는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구름 골짜기를 넘어선 안전한 산등성이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자 돌쇠와 꽃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에는 밤새 그들을 지켜준 인연의 신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험한 바위와 가시덤불을 헤치고 날아온 탓에 집신은 흙투성이가 되고 겉면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아까부터 돌쇠의 눈길이 자꾸만 자신의 집신 밑창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아기씨, 아까부터 발바닥에 자꾸 딱딱한 것이 밟힙니다. 돌멩이가 들어갔나 싶어 털어봐도 그대로고. 게다가 이 밑창 좀 보십시오. 보통 집신보다 2배는 두툼하지 않습니까? 돌쇠는 신발을 벗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집신의 밑창이 한 겹이 아니라 2겹으로 정교하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새 사이로 예사롭지 않은 금빛 광채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어머, 돌쇠야, 그게 뭐니? 지푸라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어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집신 밑창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만석 영감이 피 묻은 손으로
꽁꽁 묶어둔 칡넝쿨 매듭이 투둑하고 풀리자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두 사람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것은 흙 묻은 집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눈부신 금반지 두 쌍과 금비녀 하나였습니다. 평생 집신만 삼아온 가난한 장님, 노인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영감이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전 재산이거나 혹은 영감에게도 귀한 사연이 있는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르신이 우리가 빈손으로 도망친 걸 아시고 노잣돈으로 쓰라고 넣어두신 거야. 이 귀한 걸 생판 남인 우리에게. 꽃분이는 금비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집신에서 폐물이 나왔다면 꽃분이의 집신 밑창에는 꼬깃꼬깃 접힌 가죽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 가죽을 펼쳐보니 서툰 솜씨로 그렸지만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 남쪽 끝 따뜻한 바닷가 마을을 가리키는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도 한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 뜨는 양지 마을로 가거라. 마을 어기 큰 정자나무 아래 내 어릴 적 살던 빈집이 있을 게다. 그곳 텃밭은 기름지니 부지런히 일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답게 살아라. 꼭 사람답게 살아라. 그것은 단순한 도주로가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에게 영감이 내어준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장님이라 무시당하며 평생 고개 마루를 지켰던 영감. 그는 자신의 눈으로는 다시 못 갈 고향집을 쫓기는 두 젊은이에게 유산처럼 물려준 것입니다. 돌쇠는 지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목숨만 건지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영감은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으라고. 저희가 뭐라고 전 재산을 다 주십니까? 흑흑흑. 산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젖은 땀과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만성 영감이 울지 말고 어서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을 닦고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도망자의 불안함이 아닌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울지 마. 우리 꼭 성공하자. 보란듯이 잘 살아서 나중에 꼭 다시 와서 어르신께 효도하자. 응? 예, 아기씨. 아니, 부인. 이제 양지 마을로 갑시다. 거기 가서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영감이 준 금부치를 소중히 챙겨 넣고 지도가 가리키는 남쪽을 향해 다시 집신끈을 조여맸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집신이었지만 이제 그 신발은 그들을 꿈의 땅으로 데려다줄 날개가 되었습니다. 왕바리의 추격도 따돌리고 든든한 미천과 갈 곳까지 생긴 두 사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멀리서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만성 영감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홀로 고개에 남은 영감은 무사할까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람제 고개에는 여전히 산바람이 불었지만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흉년이 몇 해째 들어 인심은 팍팍해졌고 앙숙이었던 최 부자와 김진사의 집안도 예전 같은 위세는 찾아볼 수 없이 쇠락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조용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상단의 행렬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비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10대, 쌀가마니를 실은 소달구지가 20대, 그리고 그 행렬의 맨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오는 사내와 화려한 가마를 탄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양지상단의 대행수 부부였습니다. 어이구, 저게 다 뭐야? 쌀이랑 비단이 산더미 같네. 대행수 얼굴 좀 보세. 훤칠하니 장군감일세. 헌데 어째 낯이 좀 익지 않은가? 말에서 내린 대행수가 갓을 고쳤으며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굳은 살 박인 손, 하지만 눈빛만은 깊고 인자한 사내. 그는 바로 10년 전 야반도주했던 머슴 돌쇠였습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린 고운 부인은 김진사의 막내딸 꽃분이었지요. 두 사람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늙은 최 부자와 김진사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너는 꽃분이 아니냐?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딸. 꽃분이가 살아 돌아온 게냐? 저놈은 내 집 머슴 돌쇠놈이 아니냐? 천하의 몹쓸 놈이라 욕했는데 저리 훌륭한 거상이 되어오다니. 돌쇠와 꽃분이는 늙고 초라해진 두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슬퍼렇게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그저 힘없는 노인들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머슴이 아닌 한 집안의 가장이자 성공한 상인으로서의 당당한 예우였습니다. 어르신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저희 두 사람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비록 도망치듯 떠났으나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불효녀가 늦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편히 모시겠습니다. 꽃분이가 김진사의 거친 손을 잡자 고집불통이었던 김진사도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이 죽은 줄만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10년의 회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돌쇠는 뒤따르던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려있던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마을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구휼미였습니다. 이 재물들은 제가 잘라서 번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빈털터리였던 저희에게 사람답게 살라며 전 재산을 내어주신 은인 덕분에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오늘 이 재물을 고향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돌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앙숙이었던 최 부자와 김진사도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돌아와 베푸는데 부모들은 늙어서까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살았으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던 게지요. 최 부자가 먼저 헛기침을 하며 김진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보게 김진사, 자식들이 저리 화목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이제 그만하세. 다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싸웠는지. 허허, 내가 미안했네. 아닐세. 내가 더 옹졸했네. 자네 집 머슴이 내 사위가 되었으니 우린 이제 사돈지간 아닌가. 반갑네, 사돈어른. 두 늙은이가 손을 맞잡자 마을에는 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을 이어온 두 집안의 원한이 자식들의 성공과 효심 덕분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꽃분이의 시선은 자꾸만 마을 뒤편, 저 높이 솟은 바람제 고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만나야 할 사람,
그들의 오늘을 있게 해준 만석 영감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부인, 날이 저물기 전에 올라갑시다. 어르신이 기다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대로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그 집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려야지요. 그래요, 여보. 가장 곱고 따뜻한 비단신을 지어왔으니 어서 가서 신겨드려요. 부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수행원도 물리고 단둘이서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그 길을 이제는 은혜를 갚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 마루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표정에 의아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터벅터벅 발소리를 듣고 계셔야 할 영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티나무 아래 낡은 움막은 텅 비어 있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과연 만석 영감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설마 그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닐까요? 늦가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바람제 고개.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예전과 다름없이 바람이 불고 낙엽이 뒹굴고 있었지만 단 하나 늘 그 자리를 지키던 주인이 없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있던 만석 영감의 움막은 지붕이 내려앉아 있었고 평상 위에는 뽀얗게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돌쇠와 꽃분이는 텅 빈 움막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 성공해서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분이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어르신, 돌쇠가 왔습니다. 꽃분이랑 같이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 돌쇠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로 흩어질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두 사람은 황급히 움막 뒤편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양지바른 언덕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흙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석 하나 없는 초라한 무덤. 그 앞에는 썩어가는 지팡이 하나가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차가운 방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꽃분이는 무덤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10년 전 피 묻은 손으로 집신을 엮어 자신들을 살려주었던 영감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돌쇠 역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돌쇠의 눈에 무덤과 돌틈에 끼워진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사가버렸지만 그것은 분명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어른의 신발이 아닌 아주 작고 앙증맞은 아기 집신이었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어르신이 가시는 길에 이걸 남겨두셨소. 아기 신발이요. 훗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신기라고. 눈이 먼 와중에도 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 신발을 미리 삼아두신 게요. 영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잘 살아서 예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것임을.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영감의 손끝은 오직 타인의 행복을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꽃분이는 품속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고운 비단으로 만든 푹신한 비단꽃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님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발을 따뜻하게 감싸드리고 싶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집신은 이제 그만 삼으시고 이거 신으세요. 저희가 지어온 비단 신이에요. 이제 발 시리게 고갯마루에 앉아 계시지 말고 좋은 곳으로 사뿐사뿐 걸어가세요. 꽃분이는 영감의 무덤 앞에 비단꽃신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가져온 제일 좋은 술을 무덤가에 뿌렸습니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무덤가에 놓인 비단꽃신 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마치 영감이 보이지 않는 발로 그 신발을 신어보는 것처럼 꽃신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영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허허, 녀석들, 기어이 왔구나. 내 평생 거친 집신만 신고 살았는데 죽어서 비단신을 다 신어보는구나. 고맙다. 참으로 곱고 따뜻하구나. 예, 어르신. 따뜻하시지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어르신이 맺어주신 이 인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르신처럼 베풀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고개 마루에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두 사람의 도주를 비춰주던 그 달빛이 이제는 두 사람의 귀갓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바람제 고개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디선가 탁탁하고 집신을 삼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 고개를 넘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고 백년해로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말입니다. 앞은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멀리 그리고 깊게 사람의 마음을 보았던 만석 영감. 그가 엮은 것은 단순한 집신이 아니라 우리네 삶을 지탱하는 사랑과 희망이라는 끈이 아니었을까요? 집신도 짝이 있듯 여러분의 곁에도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연을 엮는 장님, 집신, 장수, 은빛설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행복하신 마음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